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수석이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왔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검찰개혁, 공수처 조금 뒤로 밀려있는 느낌을 그동안 주어왔었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수석이 오늘 국회까지 직접 온 것은 여기서 좀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수처 꼭 한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이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검찰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오늘이란 시점 자체가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석이 온 것 같진 않지만은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조사받고 있을걸요. 계속.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검찰이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요즘 검찰이 워낙 무소불위로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도상 검찰이 기소 독점권,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기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 신청 제도가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게다가 또 수사권도 검찰이 갖고 그렇죠. 거기다 기소 재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든 다 검찰에 통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폐청산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나누자는 거고 그중에 이제 경찰과의 수사권 독립 문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 공수처를 별도로 설치해서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조수석이 오늘 우병우, 진경준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문제 아니겠어요? 구조죠. 그렇죠. 구조, 환경, 시스템.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 박상기 장관 등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하고 이 논의를 한 거는 검찰개혁이 뒤로 밀린 거 아니다. 그렇죠. 이건 이대로 할 겁니다라는 의지를 발휘한 거죠.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과거 정부 같으면 집권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직 정무수석을 검찰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피의 사실을 흘리고 현직 정무수석의 전 보좌관들 구속하고 이게 과연 과거 정부 같으면 같았겠느냐, 가능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통제 안 한다는 뜻 아니냐. 그런데 이거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검찰이 이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임이 지금 이래요. 검찰이 균형 감각을 발휘한다. 정무적 고려를 한다 이런데 왜 검찰이 그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 같으면 민정수석한테 검찰의 수사가 다 정보화로 들어오고 청와대가 뭔가 이렇게 암시도 하고 그러면 현직 정무수석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안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 개혁한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여 정부 때하고 이제 유사성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여권 내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국민적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공수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니 검찰이 일 잘하고 있는데 힘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참여정부 때 중수부 폐지를 하려고 하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중수부 폐지는 엉뚱하게 박근혜 정부 때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에
공수처는 반드시 한다. 네. 대신에 정치권이 풀어달라. 그렇죠. 지금 국회에는 몇 가지 법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법안이 이제 4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제 적폐청산 TF 위원장이고 민주당 내. 네. 왜 예전에 국정기획위가 100대 과제 발표할 때 각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했지 않습니까? 예. 박 의원이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개인 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부하고 조율이 된 걸 겁니다. 예. 이 안을 보면은 이제 20인 이내에 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 거기다 지원 인력이 더 붙겠죠.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들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 네. 이 숫자나 대상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첨예한 것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입니다. 뭐 쟁점거리가. 좀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 네. 예. 박범계 의원 안이나 여권 의원 안들이 나오면 이게 협의회나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한 명 후보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뭐 여당목, 야당목에다가 법무부 장관목 이러면 사실상 여당몫이 더 많아지죠. 느는 거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은 대체로 그런 쪽으로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오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게 그래요. 한국당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워낙에 반대였는데 예. 이거 임명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야당이 어떻게든 더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추천해서 대통령이 받아 앉는다면 예. 뭐 할 수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이 하나라도 더 많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복수로 추천 이런 방식. 뭐 복수로 하든지 단수로 하든지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막 첨예한 이제 줄다리기가 진행되겠지만 야권은 말하자면 여권한테 다시 그런 공을 던져놓은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전례가 아까 박지원 의원 말했다시피 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가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라도 야권 조금 몫을 많이 하게 되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네. 거예요. 만약 거기서 복수로 추천한다. 자유한국당 추천 1명, 국민의당 추천 1명.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느냐? 국민의당 추천을 임명하겠지. 아마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계산도 있겠지만 이 구조적으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아이들한테 파이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나눠 먹냐 하면 이제 형 동생이 막 싸우잖아요. 네. 자르는 사람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다르게 하면은 그게 공평하게 가장-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장 공정하죠. 그렇죠. 이제 예. 그 프레임에 대한 것인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쟁점이 좁혀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조금 긍정적으로 논의해 볼 돌아섰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검찰이 너무 독주 아니냐 예. 이 인식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할 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니까. 그렇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수석이 뭐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왔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뭐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검찰개혁, 공수처 조금 뒤로 밀려있는 느낌을 그동안 주어왔었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수석이 오늘 국회까지 직접 온 것은 여기서 좀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수처 꼭 한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이 초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검찰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오늘이란 시점 자체가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석이 온 것 같진 않지만은 예.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조사 받고 있을걸요. 계속.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예.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검찰이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프로젝트. 시사인의 주준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뭐 일주일에 2번씩 나오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JTBC가 자꾸 특종을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네. 특종인데 사실 저희가 2달 전쯤에 했던 이야기, 실명을 밝히지 않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 JTBC는 실명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 전 경리팀장 최동영 팀장 실명 인터뷰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하고 맥이 닿는 이야기, 대통령 이후로도 연말에 경영보고서를 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가에서 했다고. 예. 근데 어디서 했다는 얘기는 이 JTBC 보도에는 없었는데, 이거 안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저희가 안가에서. 예. 이분이 그분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름을 안 밝혔는데 여기는 이름을 밝혀버려가지고. 네. 여기는 신빙성이 확 올라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김어준이 해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2달 전에는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밝힐 수도 있었는데요. 밝힐 수 있었는데 저희는, 네,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2달 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때는 네. 다스 얘기를 꺼냈을 때,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한 분들이 있었고. 아니, 네. 그분은 용기를 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 얘기를 하고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친인척간이고요. 그리고 총 4명 중에 1명이라고요? 친인척간이고, 그리고 그분과 그분 주변 분들이 아직도 MB 가까운 데서 생활 터전을 읽으면서 또 생업에 종사하고 어쨌든 있어서 본인의 실명이 밝혀지면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2개월, 네. 3개월 전에는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점 예.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본인이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직접. 네. 인터뷰.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예,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희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가에 가서도 당선 이후에 보고를 받는다. 네. 안가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는 특징이 뭐냐면요. 정면으로 얼굴을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쭈루룩 3명이 앉아 있으면 예. 얼굴을 안 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 그리고 정확한 멘트를 안 하시고 정확한 그 지시를 안 하고 그래 네가 해봐. 네가 가서 해봐. 저는 그게 이제 잠재의식 어딘가에 이게 잘못하면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죄의식 같은 거나 죄의식은 없는 것 같은데 걸리면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올 수가 있으니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같이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겸상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겸상을 안 하시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에 그 재벌가, 그러니까 현대가에서 머슴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몇 번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적 괴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또 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보고받았을 때 디테일 설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떻게 그 보고를 했냐 그러면 정면을 보지 않고 옆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분 스타일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최동용 전 팀장에 따르면은 정호영 특검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수상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언론이 이미 보도된 것만 얘기하자면 우선 비자금을 차단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게 회사로 돌려넣고 장부를 잘 처리해라. 라는 식의 이제 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걸 실제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자금 돌려줬다. 이동영 씨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2008년 2월 달 이야기죠. 예. 그 당시 이동영 씨는 이제 이상은 씨의 아들. 이명박 대통령 형의 아들, 최대 주주죠 현재. 최대 주주의 아들이 그때 가서야
다스에 들어갑니다. 이 일을 하러.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 처리를 하는데 관여를 하고 그때 이명박 씨가 다스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분인데요. 여기서 디테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뭐 최동혁 씨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비자금은 많았어요. 그때 정호영 특검에서 발견된 비자금 덩어리가 한 서너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처리한 게 이 120억이고요. 100억 원대 비자금은 또 따로 있었다. 네, 사라졌어요. 이미 해서 먹었어요. 이미 해서 먹은 100억 원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찾아낸 그 또 저희가 그 얘기했던 외환은행에서 찾은 100억 원 수표 한 장. 네. 그 경주 외환은행.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비자금 덩어리가 몇 군데. 수표로 100억 원짜리 하나 자기가 수표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120억짜리 그리고 100억대 사라진 비자금 그리고 100억 생긴 거. 그 다음에 그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근데 요 세 덩어리를 당시 정호영 특검이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덮었습니다. 이거 말고 다스로 돌아간 120억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있었다.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 그 당시에 특검 당시에 그리고 우리 이시영 씨, 각하의 아들 이시영 씨가 삼성동 힐스테이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43평, 6억 4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도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입니다. 일부는 이상은 회장이 큰아버지가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어머니는 우리는 돈 준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베란다에서 그냥 놔뒀던 돈을 그냥 갖다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어머님은 누구 베란다에 놔뒀던 돈을 갖다 이상을 구이동에 있는 이상은 씨 자택에서 베란다에서 돈을 꺼내서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상은 씨 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 돈이 아니다 그 돈은?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자기들이 관리만 현금을 하고 있었을 뿐 자기들 돈이 아니다? 네, 6억 4천만 원 중에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나온 국권 화폐 그리고 돈 여기에 특수활동비로 의심될 만한 돈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곡동 사저에도 그런 지금 스토리가 지금 있는데 내곡동 사저를 그 내곡동 사저를 이시영 씨가 천천히 말 더듬지 말고 너무 많아서요. 비자금 덩어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아니, 빨리 말하는 건 좋은데 빨리 말하면 더듬거든요. 죄송해요. 더듬이에요. 근데. 자 그리고 내곡동 땅 기억하시죠? 잠깐만 정리하고 자 당시 힐스테이트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거주하던 힐스테이트 몇 평? 43평. 43평 얼마? 전세 자금 6억 4천만 원. 전세 자금 6억 4천. 대치동에 있는 모 공인중개사에서 돈을 한 번에 냈습니다. 한 번에 냈는데 이 6억 4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 네. 그리고 이상은 회장이 관리하고 있던 현금 일부. 네. 그리고 특활비 일부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 중에 확실한 거는 뭡니까? 이상은 씨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과 비자금 일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근데 그 특검에서 이상은 그 회장은 이분은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요. 그 삼성병원 19층에서 누워 있다가 그냥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내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어머님께서는 우리는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은 아니다. 네네. 이런 의미다.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특검에서 그냥 덮었죠. 덮었다. 네. 이거 말고 차후에 내곡동 땅이 드러나고 내곡동 특검에서도 이시영 씨가 돈을 내는데 그 돈도 청와대에서 온 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명을 이렇게 했죠. 내곡동 사저 생각나시죠? 다들. 예. 특검도 한번 했는데 거기서 뭐 다 털어줬지만 이때도 이상은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빌려서 이 땅값을 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청와대 특활비 일부가 들어간 게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상은 씨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과. 네네. 2008년에 이시영 씨가 재산 등록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던 돈은 3,852만 원이 전체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김인옥 여사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산에서는 돈이 한 푼도
변화하지 않았고 이시영 씨한테 갔다고 신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씨한테 빌렸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랬습니다. 설명을. 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이나 그 특검에서는 그 내역을 다 쳐다봤겠죠. 그런데 이 비자금 덩어리가 지금 벌써 나온 비자금 덩어리가 세계회와 힐스테이트 여기에서도 두 덩어리 정도 다른 데서 돈이 왔기 때문에 몇 덩어리가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검은 전혀 그 문제 제기하지 않고 덮었죠.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 소위 이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이제 주준우 기자의 이야기는 그 지금 계속 거론되는 120억 말고 덩어리가 크게 2개 더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이시영 씨,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구입이 아니라 이제 살기 위해서 전세금을 지출한다든가 혹은 뭐 내곡동 땅 사저를 구입한다든가 할 때 사용됐던 돈들도 비자금 플러스 특활부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얘기도 그 외에 특검이 또 털어준 게 있잖아요. 좀 많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2008년 2월 달인데요. 그 검찰에서 두 번 그 도곡동 땅 수사를 하고 2008년 7년 12월 달에 또 그 BBK 수사를 해서 또 BBK 수사를 결론을 내주지 않습니까?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제3자. 그렇지, 제3자. 도곡동 땅은 제3자다. BBK는 이명박 씨는 관련 없다. 네. 이렇게 해주고. 잠깐만. 제3자는 무슨 의미냐면 제3자는 이명박이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원래 도곡동 땅은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 그러니까 처남과 형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예, 등기부상이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상은 씨께 아니고 검찰이 처음 이제 수사 발표할 때는 제3자다. 네. 그러니까 주장과 다르게 형께 아니다. 제3자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네. 예. 등기상의 명의가 그 사람들로 돼 있었는데 그 자체를 아니다고 했으니까 그 제3자를 밝히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박근혜 씨와 이명박 씨가 첨예하게 이제 경쟁 관계 당내에서 경쟁. 그때는 대통령이 아닐 때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닐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제3자 땅이 맞다고 했다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가 검찰이 대통령이 당선된 자 바꾸죠 이게. 그렇죠.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 눈치를 보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좀 더 대담해지는 것이 BBK 수사죠. 네. BBK 수사 결과는 대통령이 그 선거를 한 보름 앞둔 시점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 보름 앞선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거의 다 예측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 극차 컸으니까요. 예. 이미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다 발견하고도 이미 BBK는 이명박 씨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는 게 BBK 수사 결과입니다. 그때 이제 무슨 발표들을 했냐면 뭐 검찰 혹은 특검이 처음에는 제3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땅이 아니다. 그건 특검은 그 다음이죠. 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특검이 털어준 거예요. 그 특검이 털어준 거는 여러 개 있습니다. 예. 도곡동 땅도 아니다. 그 제3자의 것이 아니라 이명박 그 사람들 것이 맞다. 네. BBK도 BBK도 아니다. 관계없다. 다스도 아니다. 그다음에 상암 DMC 관련한 의혹도 아니다. 예. 모든 이명박 관련된 그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다 털어줬어요. 다 털어줬죠. 예. 도곡동 땅도 아니고 다스도 아니고 상암 DMC 관련 비리도 아니고 BBK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네. 특검이 해준 그리고 비자금은 찾았는데 돌려주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예 맞습니다. 발표도 안 했고. 비자금을 돌려주라고도 하고 덮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명백한 범법행위죠. 당시 정호영 특검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모든 혐의점들을 벗게 해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꼬리곰탕만 먹고 끝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만나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 밥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가가지고 조사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앞에다 성명, 주소, 이름 그리고 뭐 얼마나 버냐 이런 거 종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이 지나가요. 맨날 아니, 일단 밥 먹는데 1시간 하고요. 밥을 먹었다면 네.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1시간. 밥 먹고 나서 조사를 했다고 치죠. 앞에 신상명세 적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시간은. 근데 1시간 40분이니까 조서를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조사에 나갔던 이상인 특검보는 이분이
이명박과 이상은을 직접 조사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특검 끝나자마자 영포빌딩, 서초동 영포빌딩에 공짜로 입주하잖아요. 공짜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입주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일을 본 것으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뭐 그 재판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도왔다는 의혹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의혹들, BBK 얘기도 쭉 해왔고, 그리고 다스 누구냐 얘기도 쭉 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다스의 소유권, 이거 복잡하고 계속 주목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시영 씨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막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계좌를 추적하다가 해외에서도 이 다스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는 정황 일부를 네. 주진우 기자가 포착을 합니다. 미국 수사기관에서 다스와 관련된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서 정식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다스에서 돈 거래가 자꾸 있어요. 미국 엘라바마하고, 그리고 달러 거래가 저기 싱가포르나 중국, 그 다음에 저기 캄보디아, 베트남도 약간 의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들여다보면은 돈을 거래하고 돈을 빼돌리고 하는데, 이게 이시영 씨한테 이 회사를 넘기려고 하는, 그리고 이시영 씨 관련된 회사에 돈을 넘기려고 하는 돈 거래의 정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일요신문이 보도했던 몇 가지 이상한 징후들, 돈이 네. 뭐 1,000억대가 뜬금없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장부 잘못이라고 예. 고친다든가. 1,000억대가 장부 잘못으로 갑자기 가요. 1,485억이나 되는데. 네. 아주 숫자는 정확히. 저는 1,000억대라고 하면 얼마라고요? 1,485억이죠. 1,485억의 돈이 뜬금없이 어떤 회사로 계열사,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찾아냈어요. 일요신문 기자 한 분이. 찾아냈더니, 그분 이름을 제가 앞으로는 얘기해야 되겠네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강석현 씨죠. 강형석 씨. 광현석 씨. 예. 저기 찾아볼게요. 일요신문 기자가 우연히 그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연히 찾아냈더니 그 회사에서 아니야, 이건 장부를 잘못 기재한 거야 하고 고칩니다. 1,000억대인데. 네. 1,000억대를 장부를 1,000억 정도는 그럴 수 있죠. 이명박 각하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그러세요? 호연직이.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이제 처음에 발견했을 때 하는데, 이게 이제 해외 계좌 추적하고 맞물려 생각해 보면, 주진우 기자가 이제 그 해외에 갔다 와서 그 미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이게 여러 가지 돈 흐름이 해외에서 있는데, 이걸 이시영 씨에게 이 돈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뭐 세탁하거나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회사를 건네려고. 다음에 하는 이건 그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그 자금들이 흘러가는 과정들을 보면 주로 대기업들이 해외에 돈을 투자를 하고 투자 실패를 하고 거기서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이쪽에서 그 지정한 사람의 명의로 회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이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다스하고 알리바마에 있는 다스하고 이쪽 자회사들 알리바바. 예. 그쪽에서 알라바마. 엘라바마. 예. 그 회사하고 거래해서 소위 이전 가격 조작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높여서 그렇죠. 그쪽에 사주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그 돈 차익이 남잖아요. 차익이 남는 것을 이제 비자금으로 빼는 그런 수법인데요. 아마 그런 자금들이 있고, 지금 승계 자격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모든 수법들이 여기에 총동원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게 현금 한 번 주고 그 돈으로 이제 전환사채 등등의 방법으로 돈을 불려서 몇 조를 만들어서 회사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재벌들이 뭐 재단을 설립해서 넘겨주고. 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다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청계재단하고 비슷해요. 모든 게 예. 이명박 각하께서는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네. 동원됐다는 게, 재단을 설립해서 주식을 기부한 후에 그 재단 소유권만 나중에 자녀한테 준다든가. 네. 그러면 재단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가지는 거죠. 또 이 청계재단도 처음에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회사 하나를 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회사 하나, SM이라는 회사가 정해졌죠. 네.
아들이 그 회사를 소유하게 된 다음에 그 회사한테 계속 일감도 몰아주고 일도 다 주면 됩니다. 그걸로. 그렇죠. 인수합병 해가지고 계속 아들의 조그만 회사를 계속 키우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 회사가 나중에 본사를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중국, 인도, 체코 해외 법인이 있는데 해외 법인의 덩치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외 법인의 주인이 하나씩 둘씩 이시영 씨한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스를 하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지금 이 부분은 고민하다가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다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신다고 하는 거를 현역 의원님이 붙잡고 보좌관님이 붙잡고 해서 간신히 10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건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 정유라 독일, 예, 훈련을 직접 목격하신 분, 그리고 마사회 감독하시다가 최순실 씨 제안, 그리고 마사회 결정에 따라, 최순실 정유라를 독일에서, 목격하시고 여러 가지 현장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자, 제가 2부에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냥, 힘 있는 학부모구나, 예. 승마 선수 학부모구나, 라고 생각했던 최순실 씨가 독일 가서 이런 저런 일을 겪다 보니, 그냥 일반 학부모가 아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 라고 느끼신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감독님? 예. 박재홍 감독님. 예, 예. 이제 먼저 이제 코아 스포츠하고 어쨌든 계약을 한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코아 스포츠에게 말을 산다든가 모든 걸 코아 스포츠하고 다 이렇게 연결해갖고 해야 되는데 네, 최순실 씨가 그게 아니고 최순실 씨 회사 코아 스포츠. 예. 최순실 씨가 모든 걸 이제 좌지우지하고 헤게모니도 다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직접 봤던 부분은 박원호 선배님하고 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독일에 이제 그 비브리스 야가호프 승마장이 있을 때인데 예. 최순실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예. 아주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박상진 회장 당장 들어와라고 삼성전자 박상진 회장 잠깐 들어오라고. 네, 독일로 이제 들어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박원호 전무님 그 선배님이 아니 막 삼성 사장을 가라고 막 해불고 그런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 사장을 예. 최순실 씨가 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예. 그 사람 당장 오라고 해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예. 회장인 거예요, 회장. 그러니까 거기서 회장님이라고 다 불러요, 코아 스포츠에서도.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예, 제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박상진 사장 이제 전화 끊고 내용은 승마협회 이제 전 전무하시던 분이 최순실 씨가 전화해가지고 박상진 들어오라 그래. 예. 하니까 또 실제로 이거 오라가라 한다 삼성전자 차장 보고 예. 라고 툴툴대면서도 전화를 또 했다는 거죠. 예, 했습니다. 했더니 들어왔나요? 그분들이? 아니요, 이제 그게 아니고 네. 이제 그 박상진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최순실 씨가 와라 간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제가 뭐 나이도 아니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지위도 했다고 아니고. 해요. 박원우 씨한테 예.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봤자 서로 불편하고 잘못하면 피곤하니 예.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예. 전화 이렇게 연결해갖고 연락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끊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라가라 하지 말라고 박상진 사장은.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결국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뭐 보니까. 네, 실제 갔어요. 예, 네. 실제로 갔었더라고요. 내가 최순실이 오라고 한다고 가는 사람이냐. 아이 참 내 모양 빠지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왔더라고요. 예. 아니 나중에 저기 언론 어디서 나온 거 보니까 들어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이 최순실 씨가 그냥 일반 학부형이 아니구나. 예. 학부모가 아니구나. 네. 뭔가 이제 권력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이제 컸던 부분이 제가 철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네. 이제 말을 이미 이제 좀 봐놓고 이런 말들을 이제 직접 코아 스포츠가 가가지고 그 말을 사야 되는데 네.
뭐 전혀 뭐 그 부분에서 꿈쩍도 안 하니까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박원호 전무이사하고도 상당히 이제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도 되게 싫었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수 선발하는데 그러니까 대표팀의 선수 선발인데 정유라 일개 선수에 불과한 정유라가 싫다 좋다 하는 걸로 막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말도 안 되고. 예, 그것도 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좀 느낌이 그 실생말로 바지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나는 바지고. 예,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1월 초에 박상진 회장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네. 그 유럽에 아니 독일에. 그래서 박상진 회장 들어오시면은 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스폰은 삼성이니까 네. 삼성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뭐 계속 있냐 가냐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저는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며칠 전에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혼자 그냥 승마장 혼자 지키고 있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했었어요. 그 어떻게든지 저는 올림픽 팀을 꾸려서 끌고 나가가지고 동경에서 다른 팀은 몰라도 일본 팀만큼 박살내주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은 그 시간이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때 숙소 환경은 어땠어요? 거기 유연이가 썼던 방을 제가 썼는데요. 정유라 씨, 정유연. 이름 예, 정유라. 거기 썼는데 지독했습니다, 냄새가. 가지고. 왜 지독했습니까? 개 오물 냄새. 고양이 개 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마리 가까이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청소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방치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걔들 그냥 방치했어요? 예, 그럼 방에 가봤더니 침대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네. 좋은 침대들인데, 또 뭐, 상당히 고가 침대인데 버리고 갔는데. 그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승마장에서 훈련하는 거를 제가 한두 번 보긴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정식으로 이제 그 단장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올림픽 선발전 할 때 저 두세 번 거기를 갔거든요. 훈련하는 걸 한두 번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연히 유라한테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최순실한테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놈 올림픽 나간다고 하냐. 운동이 너무 부실하다. 예. 뭐 정말 하루에 8시간은 말을 위에 앉아 있어야 8시간은 해야지 운동 선수가 되는 거지. 저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덥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최순실 씨도 뭐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 훈련을 안 하니까 제대로. 예. 네. 그러면 이런 거는요. 그때 삼성이면 35억인가요? 그런 그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건 모르죠. 그걸 지원금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그게 결국은 이제 대표팀 운영에 쓰이라고 주어진 돈인데. 그러니까 말도 사야 되고 선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물 쪽인데.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철수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유연이한테는 이제 이렇게 사고, 이러긴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호텔도 사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감독님한테 지원을 얻고, 다른 데 쓴 걸로 보여주시더라. 그 돈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기였던 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월 7일인가 9일 그 사이에 제가 철수를 했죠.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선수도 안 뽑아주고. 예. 지금도 짐이 친구네 집에 짐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냥 일단 간단하게 해가지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돌아오신 이후에도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박 감독님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그러니까 이제 현명관 사장한테 직접 고소를 당해갖고 계속 이제 재판에 불려 다녀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최순실 게이트 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힘 있는 분들, 돈 있는 분들이 늘 쓰는 방법이 일단 고소를 해요. 맞아요. 네.
그럼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고소를 막 해놓고 자기네는 변호사 내보내고 안 나오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변호사 써야 되죠. 끌려다녀야 되죠. 그렇죠. 검찰 부르면 가야 되죠.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시간 비용 다 시간 걸리고요. 들어가고 정신적인 압박도 크고. 그래서 지금 박 감독님도 그걸 당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고소의 내용 그거라면 아까 이제 박 감독 얘기하는 거 보면은 5분 만에 다시 전화가 가가지고 현명관 사장하고 얘기 다 됐다. 예.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박 감독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하고 현명관 씨하고 고사히 통화했구나. 예. 라고 충분히 당연히 정황상 짐작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뒤로 됐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현명관은 아니라고 고소를 한 거고. 예. 허위사실 고라고. 허위사실적 고소를 한 거고. 그럼 재판은 또 진행되고. 그럼 끌려다녀야죠. 끌려다녀야 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어떡하나. 예. 방송에 나와서. 저희 인터뷰가 저희가 그 다른 코너를 먹고 들어가가지고 뒷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최소한 한 번 더는 나오셔야 되겠고요. 감독님 정말로 안 나오실 예, 겁니까? 저는 더 이상 못 나오고. 예. 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출연료를 이제 좀 올려드려야. 아니 아마도 그런 기억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했던데 그거 가지고 막 고소고발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죠. 불이익당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과 같이 오신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아, 저도 고소당했어요. 최순실 게이트 그 마사 이거 하다가 2건 고소당해가지고. 뭐 네. 국회의원님도 별로 힘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시간을 길게 했는데 한 3가지 정도 듣고 가능하면 저희가 다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을 이미 이제 좀 봐놓고 이런 말들을 이제 직접 코아스포츠가 가가지고 그 말을 사야 되는데 네. 뭐 전혀 뭐 그 부분에서 꿈쩍도 안 하니까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박원순 법무이사하고도 상당히 이제 다투기도 하고 막 네. 그런 과정도 되게 싫었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수 선발하는데 그러니까 대표팀의 선수 선발인데 정유라 일개 선수에 불과한 정유라가 싫다 좋다 하는 걸로 막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말도 안 되고. 예, 그것도 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좀 느낌이 그 실생말로 바지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나름 바지고. 예,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1월 초에 박상린 회장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네. 그 유럽에 아니 예. 독일에. 그래서 박상린 회장 들어오시면은 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스폰은 삼성이니까 네. 삼성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뭐 계속 있냐 가냐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저는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며칠 전에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혼자 그냥 승마장 혼자 지키고 있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했었어요. 그 어떻게든지 저는 올림픽 팀을 꾸려서 끌고 나가가지고 동경에서 다른 팀은 몰라도 일본 팀만큼 박살내주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은 그 시간이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때 숙소 환경은 어땠어요? 거기 그 유연이가 썼던 방을 제가 썼는데요. 정유라 씨, 정유연. 이름 예, 정유라. 거기 썼는데 지독했습니다, 냄새가. 가지고. 왜 지독했습니까? 개 오물 냄새. 고양이 개 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마리 가까이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청소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방치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걔들 그냥 방치했어요? 예, 그럼 방에 가봤더니 침대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네. 좋은 침대들인데 또 뭐 상당히 고가 침대인데 버리고 갔는데. 그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승마장에서 훈련하는 거를 제가 한두 번 보긴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정식으로 이제 그 단장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올림픽 선발전 할 때 저 두세 번 거기를 갔거든요. 훈련하는 걸 한두 번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연히 유라한테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최순실한테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놈 올림픽을 나간다고 하냐. 운동이 너무 부실하다. 예.
뭐 정말 하루에 8시간은 말을 위에 앉아 있어야 8시간은 해. 당시 정호연 특검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 소위 이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이제 주준우 기자의 이야기는 그 지금 계속 거론되는 120억 말고 덩어리가 크게 2개 더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이시영 씨,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구입했던 구입이 아니라 이제 살기 위해서 전세금을 지출한다든가 혹은 뭐 내곡동 땅 사저를 구입한다든가 할 때 사용됐던 돈들도 비자금 플러스 특활비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얘기도 그 좀 외에 특검이 또 털어준 게 있잖아요. 좀 많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2008년 2월 달인데요. 그 검찰에서 2번 그 도곡동 땅 수사를 하고 2008년 7년 12월 달에 또 그 BBK 수사를 해서 또 BBK 수사를 결론을 내주지 않습니까?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제3자. 그렇지, 제3자. 도곡동 땅은 제3자다. BBK는 이명박 씨는 관련 없다. 네. 이렇게 해주고. 잠깐만. 제3자는 무슨 의미냐면 제3자는 이명박이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원래 도곡동 땅은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 그러니까 처남과 형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예, 등기부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상은 씨 게 아니고 검찰이 처음 이제 수사 발표할 때는 제3자다. 네. 그러니까 주장과 다르게 형 게 아니다. 제3자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네. 예. 등기상의 명의가 그 사람들로 돼 있었는데 그 자체를 아니다고 했으니까 그 제3자를 밝히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박근혜 씨와 이명박 씨가 첨예하게 이제 경쟁 관계, 당내에서 경쟁 그때는 관계. 대통령이 아닐 때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닐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제3자 땅이 맞다고 했다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가 검찰이 대통령이 당선된 자 바꾸죠 이게. 그렇죠.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 눈치를 보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좀 더 대담해지는 것이 BBK 수사죠. 네. BBK 수사 결과는 대통령이 그 선거를 한 보름 앞둔 시점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 보름 앞선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거의 다 예측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 극차 컸으니까요. 예, 이미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다 발견하고도 이미 BBK는 이명박 씨와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는 게 BBK 수사 결과입니다. 그때 이제 무슨 발표들을 했냐면 뭐 검찰 혹은 특검이 처음에는 제3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땅이 아니다. 그 특검은 그 다음이죠. 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특검이 털어준 거예요. 특검이 털어준 거는 여러 개 있습니다. 예. 도곡동 땅도 아니다. 그 제3자의 것이 아니라 이명박 그 사람들 것이 맞다. 네. BBK도 BBK도 아니다. 관계 없다. 다스도 아니다. 그다음에 상암 DMC 관련한 의혹도 아니다. 예. 모든 이명박 관련된 거기서 디테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 뭐 최동혁 씨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비자금은 많았어요. 그때 정호영 특검에서 발견된 비자금 덩어리가 한 서너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처리한 게 이 120억이고요. 네. 100억 원대 비자금은 또 따로 있었다. 네, 사라졌어요. 이미 해서 먹었어요. 이미 해서 먹은 100억 원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찾아낸 그 또 저희가 그 얘기했던 외환은행에서 찾은 100억 원 수표 한 장. 네. 그 경주 외환은행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비자금 덩어리가 몇 군데 수표로 100억 원짜리 하나 자기가 네네. 수표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120억짜리 그리고 100억대 사라진 비자금 그리고 100억 생긴 거. 그 다음에 그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근데 요 세 덩어리를 당시 정호연 특검이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덮었습니다. 이거 말고 다스로 돌아간 120억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있었다.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 그 당시에 특검 당시에 그리고 우리 이시영 씨, 각하의 아들 이시영 씨가 삼성동 힐스테이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43평, 6억 4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도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입니다. 일부는 이상은 회장이 큰아버지가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어머니는 우리는 돈 준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베란다에서 그냥 놔뒀던 돈을 그냥 갖다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어머님은 누구 베란다에 놔뒀던 돈을 갖다 이상을 구이동에 있는 이상은 씨 자택에서 베란다에서 돈을 꺼내서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상은 씨 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 돈이 아니다. 그러면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자기들이 관리만 현금을 하고 있었을 뿐 자기들 돈이 아니다. 네, 6억 4천만 원 중에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나온 국권 화폐 그리고 돈 여기에 특수활동비로 의심될 만한 돈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곡동 사저에도 그런 지금 스토리가 지금 있는데. 내곡동 사저를 그 내곡동 사저를 이시영 씨가 천천히 좀 말 더듬지 말고. 너무 많아서요. 비자금 덩어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아니, 빨리 말하는 건 좋은데 네. 빨리 말하면 더듬거든요. 죄송해요. 더듬이에요. 자, 그리고 내곡동 땅 기억하시죠? 잠깐만 정리하고. 자, 당시 힐스테이트 네.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거주하던 힐스테이트 몇 네. 평? 43평. 43평 얼마? 전세 자금 6억 4천만 원. 전세 자금 6억 4천. 대치동에 있는 모 공인중개사에서 돈을 한 번에 냈습니다. 한 번에 냈는데 이 6억 4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 네. 그리고 근데 여기에 이 청와대 특활비 일부가 들어간 게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상은 씨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과. 네네. 2008년에 이시영 씨가 재산 등록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던 돈은 3,852만 원이 전체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산에서는 돈이 한 푼도 변화하지 않았고 이시영 씨한테 갔다고 신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씨한테 빌렸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랬습니다. 설명을. 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이나 그 특검에서는 그 내역을 다 쳐다봤겠죠. 그런데 이 비자금 덩어리가 지금 벌써 나온 비자금 덩어리가 세계회와 힐스테이트 여기에서도 두 덩어리 정도 다른 데서 돈이 왔기 때문에 몇 덩어리가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검은 전혀 그 문제 제기하지 않고 덮었죠. 당시 정호연 특검은 지금은 그때 소위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이제 주준우 기자의 이야기는 지금 계속 거론되는 120억 말고 덩어리가 크게 두 개 더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시영 씨,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구입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전세금을 지출한다든가 혹은 내곡동 땅 사저를 구입한다든가 할 때 사용됐던 돈들도 비자금 플러스 특활비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얘기도 그 외에 특검이 또 털어준 게 있잖아요. 좀 많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2008년 2월 달인데요. 그 검찰에서 두 번 그 도곡동 땅 수사를 하고 2008년 7년 12월 달에 또 그 BBK 수사를 해서 또 BBK 수사를 결론을 내주지 않습니까?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제3자. 그렇지, 제3자. 도곡동 땅은 제3자다. BBK는 이명박 씨는 관련 없다. 네. 이렇게 해주고. 잠깐만. 제3자는 무슨 의미냐면. 제3자는 이명박이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원래 도곡동 땅은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 그러니까 처남과 형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예, 등기부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상은 씨께 아니고 검찰이 처음 수사 발표할 때는 제3자다. 네. 그러니까 주장과 다르게 형께 아니다. 제3자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네. 예. 등기상의 명의가 그 사람들로 돼 있었는데 그 자체를 아니다고 했으니까 그 제3자를 밝히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박근혜 씨와 이명박 씨가 첨예하게 이제 경쟁 관계 당내에서 경쟁 그때는 대통령이 아닐 때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닐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제3자 땅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가 검찰이 대통령이 당선된 자 바꾸죠 이게. 그렇죠.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 눈치를 보다가 어떤 이상인 특검보는 이분이 이명박과 이상은을 직접 조사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특검 끝나자마자 영포빌딩, 서초동 영포빌딩에 공짜로 입주하잖아요. 공짜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입주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일을 본 것으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도왔다는 의혹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의혹들 BBK 얘기도 쭉 해왔고 그리고 다스 누구나 얘기도 쭉 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다스의 소유권 이거 복잡하고 계속 주목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시영 씨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막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계좌를 추적하다가 해외에서도 이 다스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는 정황 일부를 네. 주진우 기자가 포착합니다. 미국 수사기관에서 다스와 관련된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서 정식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다스에서 돈 거래가 자꾸 있어요. 미국 엘라바마하고 그리고 달러 거래가 저기 싱가포르나 중국 그다음에 저기 캄보디아 베트남도 약간 의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들여다보면은 돈을 거래하고 돈을 빼돌리고 하는데 이게 이시영 씨한테 이 회사를 넘기려고 하는 그리고 이시영 씨 관련된 회사에 돈을 넘기려고 하는 돈 거래의 정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일요신문이 보도했던 몇 가지 이상한 징후들 돈이 네. 뭐 1,000억대가 뜬금없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장부 잘못이라고 예. 고친다든가 1,000억대가 장부 잘못으로 갑자기 가요. 1,485억이나 되는 돈. 네. 아주 숫자는 정확히 저는 1,000억대라고 하면 얼마라고요? 1,485억이죠. 1,485억의 돈이 뜬금없이 어떤 회사로 계열사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차단했어요. 일요신문 기자 한 분이 차단했더니 그분 이름을 제가 앞으로는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강석현 씨죠. 강형석 씨. 광현석 씨. 예. 저기 찾아볼게요. 일요신문 기자가 우연히 그걸 차단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차단했더니 그 회사에서 아니야 이건 장부를 잘못 기재한 거야 하고 고칩니다. 1,000억대인데 네. 1,000억대를 장부를 1,000억 정도는 그럴 수 있죠. 이명박 각하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그러세요. 호연직이.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이제 처음에 발견했을 때 하는데 이게 이제 해외 계좌 추적하고 맞물려 생각해 보면 주진우 기자가 이제 그 해외에 갔다 와서 그 미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JTBC는 실명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 전 경리팀장 최동영 팀장 실명 인터뷰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하고 맥이 닿는 이야기 대통령 이후로도 연말에 경영보고서를 따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가에서 했다고. 네. 근데 어디서 했다는 얘기는 이 JTBC 보도에는 없었는데 이거 안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저희가 안가에서. 네. 이분이 그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름을 안 밝혔는데 여기는 이름을 밝혀버려가지고. 네. 여기는 신빙성이 확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김어준이 해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2달 전에는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밝힐 수도 있었는데요. 밝힐 수 있었는데 저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2달 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때는 네. 다스 얘기를 꺼냈을 때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한 분들이 있었고. 아니 네. 그분은 용기를 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 얘기를 하고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친인척간이고요. 그리고 총 4명 중에 1명이라고요? 친인척간이고 그리고 그분과 그분 주변 분들이 아직도 MB 가까운 데서 생활 터전을 읽으면서 또 생업에 종사하고 어쨌든 있어서 본인의 실명이 밝혀지면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2개월, 네. 3개월 전에는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점 네.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본인이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직접. 네. 인터뷰.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예,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희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가에 가서도 당선 이후에 보고를 받는다. 네. 안가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는 특징이 뭐냐면요. 정면으로 얼굴을 안 봐요. 그래요? 네, 이렇게 쭈루룩 3명이 앉아 있으면 예. 얼굴을 안 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 그리고 정확한 멘트를 안 하시고 정확한 그 지시를 안 하고 그래 네가 해봐. 네가 가서 해봐. 저는 그게 이제 그 잠재의식 어딘가에 이게 잘못하면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죄의식 같은 거나 죄의식은 없는 것 같은데 걸리면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올 수가 있으니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같이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겸상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겸상을 안 하시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전에 그 재벌가, 그러니까 현대가에서
머슴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몇 번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여기서 디테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뭐 최동혁 씨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비자금은 많았어요. 그때 정호영 특검에서 발견된 비자금 덩어리가 한 서너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처리한 게 이 120억이고요. 100억 원대 비자금은 또 따로 있었다. 네, 사라졌어요. 이미 해서 먹었어요. 이미 해서 먹은 100억 원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찾아낸 그 또 저희가 그 얘기했던 외환은행에서 찾은 100억 원 수표 한 장. 네. 그 경주 외환은행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비자금 덩어리가 몇 군데 수표로 100억 원짜리 하나 자기 수표로 찾아갔다. 그러니까 이 120억짜리 그리고 100억대 사라진 비자금 그리고 100억 생긴 거. 그 다음에 그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근데 요 세 덩어리를 당시 정호영 특검이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덮었습니다. 이거 말고 다스로 돌아간 120억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있었다.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 그 당시에 특검 당시에 그리고 우리 이시영 씨, 각하의 아들 이시영 씨가 삼성동 힐스테이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43평, 6억 4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도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입니다. 일부는 이상은 회장이 큰아버지가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어머니는 우리는 돈 준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베란다에서 그냥 놔뒀던 돈을 그냥 갖다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어머님은 누구 베란다에 놔뒀던 돈을 갖다 이상을 구이동에 있는 이상은 씨 자택에서 베란다에서 돈을 꺼내서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상은 씨 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 돈이 아니다 그 돈은?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자기들이 관리만 현금을 하고 있었을 뿐 자기들 돈이 아니다? 네, 6억 4천만 원 중에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나온 국권 화폐 그리고 돈 여기에 특수활동비로 의심될 만한 돈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곡동 사저에도 그런 지금 스토리가 지금 있는데. 내곡동 사저를 그 내곡동 사저를 이시영 씨가 천천히 말 더듬지 말고. 너무 많아서요. 비자금 덩어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아니, 빨리 말하는 건 좋은데 빨리 말하면 더듬거든요. 죄송해요. 더듬이에요. 자 그리고 내곡동 땅 기억하시죠? 잠깐만 정리하고. 자 당시 힐스테이트. 네.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거주하던 힐스테이트 몇 평? 43평. 43평 얼마? 전세 자금 6억 4천만 원. 전세 자금 6억 4천. 대치동에 있는 모 공인중개사에서 돈을 한 번에 냈습니다. 한 번에 냈는데 이 6억 4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 네. 그리고 국회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조수석이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왔고.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검찰개혁, 공수처 조금 뒤로 밀려있는 느낌을 그동안 주어왔었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수석 의원이 국회까지 직접 온 것은 여기서 좀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공수처 꼭 한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이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검찰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오늘이란 시점 자체가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석이 온 것 같진 않지만은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조사받고 있을걸요. 계속.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예.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검찰이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프로젝트. 시사인의 주준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뭐 일주일에 2번씩 나오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JTBC가 자꾸 특종을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네. 특종인데 사실 저희가 2달 전쯤에 했던 이야기, 실명을 밝히지 않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 JTBC는 실명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 전 경리팀장 최동영 팀장 실명 인터뷰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하고 맥이 닿는 이야기, 대통령 이후로도 연말에 경영보고서를 따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가에서 했다고. 네. 하나가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 공수처를 별도로 설치해서 네.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 이런 게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조수석이 오늘 뭐 우병우, 진경준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문제 아니겠어요? 구조죠. 그렇죠. 구조, 예, 환경, 예. 시스템. 근데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 박상기 장관 등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하고 이 논의를 한 거는 아니 검찰 개혁이 뒤로 밀린 거 아니다. 그렇죠. 이거 이대로 할 겁니다라는 의지를 발휘한 거죠.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과거 정부 같으면 집권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직 정무수석을 검찰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뭐 피의 사실을 흘리고 그 현직 정무수석의 전 보좌관들 구속하고 이게 과연 과거 정부 같으면 같았겠느냐, 가능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통제 안 한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뭐 검찰이 이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임이 지금 이래요. 검찰이 뭐 균형 감각을 발휘한다. 뭐 정무적 고려를 한다 이런데 왜 검찰이 그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뭐 칭찬받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 같으면 민정수석한테 검찰의 수사가 다 정보화로 들어오고 네. 청와대가 뭔가 이렇게 암시도 하고 그러면 현직 정무수석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안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 개혁한다.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여 정부 때하고 이제 유사성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권 내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국민적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 공수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니 검찰이 일 잘하고 있는데 힘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참여정부 때 중수부 폐지를 하려고 하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중수부 폐지는 엉뚱하게 박근혜 정부 때 되긴 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에 공수처는 반드시 한다. 네. 대신에 정치권이 풀어달라. 그렇죠. 지금 국회에는 몇 가지 법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법안이 이제 4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제 적폐청산 TF 위원장이고 민주당 내. 네. 왜 예전에 국정기획위가 100대 과제 발표할 때 각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했지 않습니까? 예. 박 의원이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개인 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부하고 조율이 된 걸 겁니다. 예. 이 안을 보면은 이제 20인 이내에 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 거기다 지원 인력이 더 붙겠죠.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들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 네. 이 숫자나 대상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첨예한 것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입니다. 뭐 쟁점거리가. 좀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 예. 박범계 의원 아니나 여권 의원 안. 여기에 특수활동비로 의심될 만한 돈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곡동 사저에도 그런 지금 스토리가 지금 있는데. 내곡동 사저를 그 내곡동 사저를 이시영 주전입니다. 씨가 천천히 좀 말 더듬지 말고. 너무 많아서요. 비자금 덩어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아니, 빨리 말하는 건 좋은데 네. 빨리 말하면 더듬거든요. 죄송해요. 더듬이에요. 근데 자, 그리고 내곡동 땅 기억하시죠? 잠깐만 정리하고. 자, 당시 힐스테이트 네.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거주하던 힐스테이트 몇 네. 평?
43평. 43평 얼마? 전세 자금 6억 4천만 원. 전세 자금 6억 4천. 대치동에 있는 모 공인중개사에서 돈을 한 번에 냈습니다. 한 번에 냈는데 이 6억 4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 네. 그리고 이상은 회장이 관리하고 있던 현금 일부. 네. 그리고 특활비 일부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 중에 확실한 거는 뭡니까? 이상은 씨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과 비자금 일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근데 그 특검에서 이상은 그 회장은 이분은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요. 그 삼성병원 19층에서 누워있다가 그냥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내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어머님께서는 우리는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은 아니다. 네네. 이런 의미다.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특검에서 그냥 덮었죠. 덮었다. 네. 이거 말고 차후에 내곡동 땅이 드러나고 내곡동 특검에서도 이시영 씨가 돈을 내는데 그 돈도 청와대에서 온 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명을 이렇게 했죠. 내곡동 사저 생각나시죠? 다들. 예. 예, 특검도 한번 했는데 거기서 뭐 다 털어줬지만 이때도 이상은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빌려서. 네. 빌려서 이 땅값을 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청와대 특활비 일부가 들어간 게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상은 씨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과. 네네. 2008년에 이시영 씨가 재산 등록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던 돈은 3,852만 원이 전체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산에서는 돈이 한 푼도 변화하지 않았고 이시영 씨한테 갔다고 신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씨한테 빌렸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랬습니다. 설명을. 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이나 그 특검에서는 그 내역을 다 쳐다봤겠죠. 그런데 이 비자금 덩어리가 지금 벌써 나온 비자금 덩어리가 3개의